전대인의 뉴스를 책임져 드립니다.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주는 방송, 황서연의 스포트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전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오늘 방송 전북대학교 방송국 황서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함께하다 보니 이번에는 어떤 뉴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소식을 전해주시나요? 오늘은 기사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헤드라인 뉴스로 1부를 시작합니다. 대규모 전력난의 중국, 호주산 석탄 다시 수입 100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미국 편에선 호주에 보복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막았지만 석탄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수입업자들이 호주산 석탄을 하역하기 시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석탄 부족으로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고 대규모 전력난으로 이어지자 사면초가 상황에 몰린 중국이 호주에 굴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FT에 따르면 지난 말부터 중국 주요 항구에서는 바다에 대기 중이었던 호주 화물선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 선박 중개회사 브레마 ACM의 닉리스틱 화물 책임자는 석탄 45만 톤이 하역됐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K플러도 지난달 선박 5척에서 호주산 석탄 38만 3천 톤이 하역됐다고 FT에 밝혔습니다. 현지 무역업자들은 중국 당국이 통관을 허락한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국영에너지 기업과 제철소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동아일보 이은택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네, 중국이 무역 보복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지만 석탄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다시 수입을 재개했다는 기사였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약 39억 달러, 우리나라 돈 4조 6,352억 원 정도를 손해봤다고 이야기되는데 이런 일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자님? 네, 상황 이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자면 중국이 호주에게 무역 보복을 진행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 화웨이를 견제하는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호주는 그때 그 견제에 동참해 5G 통신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미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기원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구하자 코로나 바이러스 논란에 매우 예민한 중국이 더욱 크게 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호주산 보리, 와인, 랍스터 등 13개 분야의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과 금지 처분을 내리며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석탄이 포함되면서 현재 이 사단이 발생했는데요. 2019년 기준 중국은 발전용 석탄의 57%를 호주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 호주의 경제적 타격이 심할 것이라 예상하여 해당 방식의 보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제적 타격을 입은 호주보다 실질적인 전력난을 겪은 중국의 처지가 더 다급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전력난을 버티지 못한 중국이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시점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환경 저탄소 정책 시기가 겹치면서 중국의 석탄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이는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정책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한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일단 아나운서님이 말씀이 맞는데 호주산 석탄 수입이 금지되었는데 거기에 덮친 격으로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석탄 부족 사태가 심화됐습니다. 시진핑은 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녹색 저탄소 발전 전환에 박차를 가해 녹색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호주에게 다시 백기를 들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큰 나라이자 강대국인 중국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현재 중국은 정말 심각한 정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주요 발전소 석탄 재고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중국 국민은 수시로 정전을 겪고 있으며 이에 일부 시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전자레인지 같이 에너지 소모가 큰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조언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의 신호등과 가로등도 꺼져서 교통이 혼잡한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출근길과 퇴근길에는 극심한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각 지방정부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등에서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석탄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폭등해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듣다가 보니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석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석탄과 석유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 석탄과 석유가 세계 각국의 전력과 난방, 그리고 교통까지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지금 중국을 제외한 세계는 괜찮은 건가요? 세계의 석탄, 석유 에너지 대란은 현재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당분간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해양 운송 비용과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석탄 가격으로 통하는 호주 뉴캐슬 발전용 석탄 선물 가격은 지난 4일 기준 통당 240달러로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뛰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7년 만에 최고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석탄과 석유의 가격이 폭등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중국발 도미노로 인한 석탄 쇼크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국이자 수입국이어서 중국의 행보가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이 호주에서의 수입을 멈추고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니 주로 장기 계약으로 움직이는 석탄 시장은 갑자기 거대한 구매자가 거래처를 바꾼 것으로 되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2위 석탄 수입국은 인도인데 이 인도는 원래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번에 인도네시아 석탄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인도까지 전력난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석탄 재고는 바닥나고 있지만 다른 수입선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국과 호주의 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군요. 역시 세계 1위의 석탄 소비국인 중국의 영향은 우리의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석탄과 석유의 가격이 폭등하게 된 다른 이유도 궁금한데요. 그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기자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석탄과 석유의 가격이 폭등하게 된 다른 이유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주로 석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석유의 가격 폭등의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는 석탄과 달리 공급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를 포함해 11개 산유국이 참여하는 오펙 플러스는 지난 4일 화상회의를 통해 오는 11월에도 지난 7월 합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지난 7월 합의를 통해 일평균 40만 배럴씩을 증산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등 중요 에너지 소비국들은 코로나19 경제 봉쇄가 점차 풀리면서 에너지 수요가 다시 늘어나자 오펙 플러스가 증산량을 계획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석유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오펙 플러스가 국제적인 증산 압력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보고나 시설 투자가 부족해 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요 국제기구와 금융권에서 친환경 정책을 의식해 석유 투자를 줄이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석탄과 마찬가지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는 유럽에서 겨울을 앞두고 난방과 발전 목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석유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일부 화력 발전소들이 비싸지는 천연가스 대신 석유를 태울 계획이라며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유가의 폭등은 정말 철저히 공급량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관계가 얽혀있는 석탄의 경우보다 이유는 간단하지만 너무 근본적인 이유여서 오히려 해결책을 찾기에는 훨씬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일부에서는 이렇게 중국이 결국 다시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면서 백기를 든 것과 이 과정이 세계에 끼친 영향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부를 마치기 전 기자님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중국은 호주에게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지만 저는 이 싸움의 승자가 호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지고 들어가야 할 만큼 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호주는 자존심을 지켰기 때문인데요. 호주의 단호한 외교 원칙이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권과 국익 지키기를 중심에 두고 할 말은 하는 외교 안보 정책을 굽히지 않은 호주의 정부. 보복을 담으면서도 주요 품목의 수출 대체 국가를 찾아면서 충격을 줄이고 오히려 새로운 안보 동맹 오커스를 결성하며 중국에 당당히 맞서온, 그렇게 중국의 보복 조치를 무력화한 호주의 모습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속사정은 모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최강자에게 공격을 당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태도는 우리도 닮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황서연 기자와 함께하는 황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 주의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뉴스를 소개하는 2부. 오늘 2부에서는 경제부 분야의 뉴스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뉴스로 오늘의 2부를 시작합니다. 수협도 가계대출 전면 중단, 금융권 대출 셧다운 공포 점차 현실로. 사상 초유의 금융권 가계대출 중단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NH농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인 수협도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내 예금 취급기관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절반 가까이 담당하고 있는 4대 은행 역시 증가율 목표치가 목전에 다다르며 대출 봉쇄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 7일 금융권이 밝힌 것에 따르면 수협의 가계대출은 이달 1일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비준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들 역시 신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혔습니다.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수협을 이용하던 고객은 모두 가계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이는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넘거나 근접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린 결과입니다.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위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에는 4.1% 룰이 적용됩니다. 전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4.1% 이내로 묶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규모가 가장 큰 농협만이 5에서 6% 증액의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헤럴드 경제 이승환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잇따라 가계대출 상품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데 수협까지도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금융권 대출 셧다운 공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건가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융권 대출 조이기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연 6%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달성 의력을 피력한 데 이어 어제인 7월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엄격한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제시한 가계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 목표치는 5%에서 6% 정도인데 연말까지 2달 남은 상황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 후반대로 목표치인 5%를 상당히 근접한 상태입니다. 현재 연말까지 남은 주요 은행별 대출 한도는 신한은행 약 4조 6,193억 원, 우리은행 3조 3,244억 등으로 농협은행은 이미 2조가 적자입니다.
네, 금융당국은 이렇게 해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기에 가계부채 잡기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느 나라도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냐 전세자금 대출이냐로 나눠서 선별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선진적으로 잘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당국이 전세대출을 받는 다수의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내고 남는 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대다수 사람이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없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저는 빚을 투기하는 사회보다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일어난 황당한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코너 세상에 이런 일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서울 여의도의 한 유명 호텔에서 세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고객에게 잘못 제공했다가 상해를 입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이 뉴스는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10월 6일 경찰과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콘레드 서울호텔 및 호텔 식음요부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이 호텔은 지난해 말 뷔페 식음료 코너에서 화학물질 세제가 든 통을 손님에게 잘못 제공했습니다. 시럽을 담는 통과 세제가 담긴 용기를 함께 보관하다가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가 설탕 시럽인 줄 알고 세제를 먹었다가 다량의 거품과 함께 구역질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 호텔 직원 A씨가 시럽을 담는 통에 세제류를 채웠고 다른 직원이 손님에게 이를 제공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현장에서 개수대 옆에 정체불명 음식통이 널려있는 모습을 목격해 콘레드 측에 사고 경위 및 개선된 이후의 모습 확인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호텔 측은 단순한 직원의 개인 과실이라고 대처했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호텔 측은 경찰 조사에서 2년 전부터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건의 진위가 하루빨리 밝혀져야 할 이번 주 세상에 이런 일도였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뉴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풍성하고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황서연,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김채민, 그리고 진행의 저는 백소영, 황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